유진투자증권에서 시황 전략 담당하시는 강대석 연구원.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기입니까? 아, 아니 오늘 저희가 네. 조금 라이브로 해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이 들 정도로 지금 시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러다가 이제 2,860선까지 네, 코스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의성 있게 오늘은 18일, 18일 오후 5시에 찍고 있고 뭐 이거 19일 아침이라든지 좀 빠르게 네. 업로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악재가 많아서 그런 건지 계속 악재만 들리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가 지금은 조금 냉각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악재를 어떻게 많이 정리해 오셨습니까? 악재를 정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마다 각자 전략은 조금씩 다 다르실 텐데 네.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다르실 테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 이제 지금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쪽으로 가 있는지 네.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장이 좀 안 좋을수록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같이 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네. 할게요. 자료 제목이 빅스톤이네요. 빅스톤 마켓 브리핑. 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라서. 빅스톤. 네. 대석. 네, 뭐 강대석. 한자가 그건 아니지만 네네네. 네, 비슷하게 들리니까. 뭐 다른 별명도 있었을 건데 이걸 빅스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연초 들어서 네. 주식시장 최대 화두는 이제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월 3일에 연준이 12월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네.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뉘앙스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금리 상승세가 연초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도 좀 안 좋은 모습 다 같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원 육박하는 네. 모습을 연초에 또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금리도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것을 좀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죠. 국고채도 같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좀 높은 성장 컨셉을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보시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카카오뱅크 낙폭이 좀 큰 편이다 보니 이렇게 그렇죠. 좀 나타나고 있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걸로. 예,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나 뭐 크래프톤 넷마블 같은 이제 게임 업종들도 이쪽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셀트리온 이슈도 있고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회계부정 이슈. 네, 공교롭게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은 업종들에서 좀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 많으신 업종이나 그런 쪽으로는 이제 K뉴딜 작년에도 관심 많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하고 게임이나 인터넷 바이오 쪽에서 좀 모두 밸류에이션 높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최근에 그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업종이나 은행 업종 같은 금융 업종들이 같이 스타일로 그래도 이제 최근에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는. 네.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금리를 시장은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가장 크게 기저에 깔려 있는 우려는 이제 금리, 예,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니까 예. 이게 뭐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 예. 발표를 한 게 있고 파월 의장의 뭐 인사청문회 발언도 다 전해졌고 예. 한데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디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되게 고민이긴 한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반영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채 선물 금리를 나타내는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몇 차례까지요? 4회까지 지금 반영을 네 하고 번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3, 6, 9, 12 예. 3개월마다 이렇게 올리는 게 이미 미국채로 봤을 때는 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CME 선물거래소에서 계산을 하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네. 지금 올해 12월 선물까지 봤을 때 4회 인상을 이미 지금 반영을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지금 3회 얘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4회까지도 빠르게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금융시장이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 꽤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반응이 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연준의 관심이 물가와 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고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지난주에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네. 실업률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고용자 수는 늘고 있지만 예. 경제 활동에 아예 참가를 안 하려는 예,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 그림 봐주시면은 최근에 퇴직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이 지금 어떤 코로나19라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뉴노멀 그러니까 고용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는 거다라는 네. 거를 만약에 연준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업률이 많이 낮게 돌아왔으니 이건 완전 고용으로 봐야 될 테고 그렇다면 이제는 물가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가를 보게 되면 아마 올해 내내 물가가 계속 핫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12월 물가 나왔는데 전년비 7% 네, 상승하면서 지금 1982년 6월 이후니까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사실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점점 둔화될 거다라는 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공급 부족 문제도 조금은 이제 풀릴 수는 있다. 네, 그렇죠. 완화되는 조짐이 이미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데 예. 지금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은 뭐 예상한 대로 잘 떨어질 거다라는 쪽과 예상보다 좀 더 천천히 혹은 예상보다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의견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도 예상대로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쪽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BDI 운임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 3월 이후에 거의 1년의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의 어떤 차질이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이 일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뭐 이따가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베트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좀 강한 봉쇄를 계속 유지를 장기간 하면서 이제 생산 시설도 좀 무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줬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 확진자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지난주에도 또 한번 이제 그런 비필수 업종의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식으로 말하면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네.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공급망 차질이 조금씩 계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 관련은 계속해서 변이는 나올 텐데요. 뭐 최근에는 뭐 델타 크론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루로나라고 해가지고 플루랑 이제 코로나를 같이 걸리는 독감이랑 코로나19가 같이 걸려버리는. 예, 그런 상황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조금씩이나마 변형된 스타일의 바이러스들은 계속 나올 텐데, 네.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예전과 같은 봉쇄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듯이 재화, 상품을 중심으로 돈을 썼던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가는 좀 그래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을 위시한 그런 이제 예. 물가 상승세는 조금 이제 예. 꺾일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서비스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면,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서비스업 물가가 오를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오르는 거 똔똔 아니냐. 아니냐. 예. 뭐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의 어떤 상승세는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임금을 갑자기 뭐 2배, 3배로 올릴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예. 여기가 이제 좀 피크인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물가와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은 통화 정책을 뭐 지금 이미 컨센상으로도 계속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선물 시장, 금리 선물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그 CME에서 나온 페드워치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월 달에 25에서 50bp가 될 확률이 8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될 확률도 조금씩 가격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인 6.4%를 제외하고 약 93.6%의 3월 인상 확률을 점치고 있다, 시장은. 그 3월에는 거의 다들 이제 올린다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차례가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베이비 스텝의 한 계단이 아니라 예.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 포인트까지 한꺼번에 껑충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이제 스물스물 커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보니까 한 52.6%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까지를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100에서 125p, 즉 4회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간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이제 0.25에서 0.5 이게 이제 기준금리 레벨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그게 3월이 86.1, 4월이 52.6 이렇게 보니까 5월입니다. 이게. 그 5월이구나. 예. 미국은 참 거꾸로죠. 예, 그렇죠. 예. 0405가 5월 네. 4일로. 네. 예. 아무튼 그래서 내 차례는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시장이 정량적으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요것만 보면 이제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계속 흔들려? 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QT까지 이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예, 양적 건데요. 긴축. 예, 지금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림 봐주시면은 예, 이제 미국 S&P 500 지수의 PER을 같이 미국 연준의 자산과 그려봤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PER 같이 상승하고 있지만, 자산 이때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들어갔던 거고요. 이때부터죠. 죄송합니다. 네. 이때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국면을 보니 이 부분에서는 PER이
전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국면이니까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공급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급이 되니 예,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PER은 조금씩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도 이 PER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올해 후반에는 그래도 양적 긴축이 시작될 테니 네. 밸류에이션 조금씩 낮춰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반영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이퍼링과 QT까지도. 예, QT까지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4회에 대한 부분도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어떤 QT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한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이 위험을 조금씩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계속 안 좋냐, 또 저는 지금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직도 어떤 네. 요인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 왼쪽 하단 차트 봐주시면 예.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7% 정도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제 물가 상승을 제거하고 네. 실질금리 측면에서만 보면은 아직도 금리는 낮다. 그리고 그 실질금리가 앞으로 오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금리와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 중심으로는 좀 더 약세가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그런 것들과 금리를 그려보면 지금 ISM 제조업지수가 올라와 있는 거에 비해서 금리 수준은 아직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왼쪽 상단 그림 봐주시면은 네. 최근에 연초에 이제 금리가 빨리 올라오면서 이제 작년 2, 3월에 금리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했던 네. 그런 국면하고 지금 좀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이때는 요 왼쪽 하단 차트 봐주시면은 인플레이션 기대하고 네. 실질 금리가 이때는 같이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인플레 기대는 주춤합니다. 이제 네. 아무래도 공급망 차질의 완화가 조금씩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반영한 흐름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 봐주시면은 이때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네. 장기물 중심으로 오르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리오프닝 된다, 코로나 끝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 개선세 정상화를. 계속 될 거다.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었던 그런 국면이라면 네.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지금 연준이 뭐 금리를 갑자기 3번 얘기하다 4번 올릴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올해 후반에 시작될 것 같고, 이러한 긴축의 강도가 과연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이제 경기가 정상화 되겠네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네였다면 네. 이제는 금리를 3번, 4번까지 올리는 것이 네. 경기 회복을 발목 잡을 수도 있겠네. 뭐 시장이 이렇게 네,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근거가 예. 이제 오른쪽 하단에 봐주시는 그림인데요. 네. 이제 미국 주식을 경기 민감형하고 좀 경기 방어형하고 나눈다고 봤을 때 예.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게 내려간다는 건 방어주가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경기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있다라면 경기 민감 쪽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데. 네, 자금이 흘러갈 텐데 지금 방어주가 계속해서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도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 왔고. 네. 예. 첫 금리 인상 시기만 잘 버티면 될 거라는 요거는 뭡니까? 어떤
뭔가 희망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요거는 예. 첫 금리 인상 시기에만 늘 시장이 이게 금리 인상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지수 S&P 500을 나타낸 건데요. 네. 첫 금리 인상 시기에는 늘 처음 한두 달까지는 계속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네. 그 이후로는 완만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 이번에도 첫 금리 인상만 좀 잘 견뎌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회복이 계속 네. 훼손되지 않는다. 예, 그런 라는 전제 전제하에죠. 예. 그런데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다만 이렇게 붙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은 네. 그 동안에는 뭐 이제 제일 직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 때에는 거의 6년 네. 동안 금리를 안 올리다가 올리기 시작한 흐름이고 그 전에도 거의 3년 가까이 금리를 안 올리다가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3월 얘기가 거의 확실하게 나오고 있으니 네. 3월을 기준으로 지금 경기 침체 저점이 2020년 5월로 되고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지금 첫 금리 인상까지 침체 후부터 걸리는 소요 기간은 약 22개월 정도가 되는 셈이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금융위기 때 6년이고 그 전에는 거의 3년 가까이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리고 한 번에 갑자기 이제 4번까지 같은 해에 그리고 같은 해에 첫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시작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긴축의 강도가 너무 세다. 이전처럼 완만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국 일각에서도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예. 금리를 올릴 거였으면 21년도에 예. 좀 미리 올렸어야 된다. 이미 너무 늦었고 이렇게 또 가파르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2년 내에 무슨 뭐 또 경기 침체를 불러올 확률을 더 높이는 거다. 또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노이즈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금리를 굉장히 좀 두렵게 신경 보고 쓰죠. 있다. 예.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동성 회수하는 그 측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다시 또 이제 경기의 찬물이 될 수도 있다. 요거를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자료를 보면 리스크 요인들 조금 더 주의 깊게 예. 좀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나와서 사실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준비하신 거 없나요 혹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예. 마땅치가 않고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 측면에서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 어떤 뭐 중국의 뭐 경기 부양 노력들. 예,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이번에 MLF 금리 10bp 인하를 했고 예. 그 지난번에도 지준율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중국 정부도 이제는 경기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 이제 증시 측면에서만 봐도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작년에 한창 미국 오를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못 가죠. 네, 중국 못 가면서 같이 못 갔잖아요. 항상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중에 안 좋은 걸 따라가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미국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라면은 한국은 그 사이에서 뭐 미국이 빠지니 안 빠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덜 빠질 수 있겠다. 중국이 드디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중국 관련주들 아니면 중국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기업들의 그렇죠. 주가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압축해서 좀 봐야 될 테고요. 예, 그렇죠. 또 어떤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면 될까요? 네, 지금은 그래서 좀 조금 뒷부분에 더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트남이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위드 코로나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훼손될 거냐? 주식시장은 이미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 1차 확산이나 2차 확산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확진자 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건데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전 세계의 증시가 다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뭐 2차 그다음에 뭐 3차, 4차 이렇게 오면서 점점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혹은 좀 놀랐다고 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들. 네. 이번에 11월 말에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도 갑자기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 나왔다가 또 빠르게 다시 회복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은 이제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내성은 생겼다. 이미.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주식 이거를 시장은 이제 백신 부스터샷까지 맞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왜 이거를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같은 지역들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도 예. 뭐 최근에 항구 도시 다롄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그다음 예. 베이징 이런 쪽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소위 이제 미국에서 10만 명 나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100명 나오는 게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도 높은 그렇죠. 다 그냥 네, 락다운 시켜버리니까. 네, 그냥 막 격리를 강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외에도 네.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인도, 베트남 이쪽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아무래도 좀 격리를 해야 되겠다, 혹은 봉쇄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또 공급망에서 또 충격받을 수가 네,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연준은 더 강하게 인플레를 잡아야 될 테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일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내성을 갖고 있고 지금보다는 어떤 봉쇄나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간 거였는데 네, 그렇죠. 그 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예, 이제 전망도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그 변수 네. 팩터로 좀 놓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 뭐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미 팩트고 네. 여기서 뭐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를 사실 작년이나 뭐 이럴 때 조금 섣불리 가라앉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걸 지금 좀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후적으로 좀 이미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까지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요인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예, 그 청약이 이제 18일, 19일, 네, 아이고 그 때문에 이제 난리입니다. 뭐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블랙홀 예, 역할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막 미리 떨궈내야 네, 되는 막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내. 그 이야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내가 작년에도 계속 IPO는 있었는데요. 참 IPO를 참 활성화합니다. 네, 정말 예. 주식이 공급이 정말 이렇게 많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주식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주식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음. 지금 작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8월 달에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네. 그때부터도 안 좋았지만 그 뒤로 그 락업이 풀리는 그런 기간들이죠. 뭐 1개월, 2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락업을 다 설정을 하는데 그 시장에 보호 이제 예수, 매몰이 좀 출회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당장 지금 1월 말에 있고 지금 그 자금을 준비하는 그런 수요에 따른 어떤 그런 걸 감안한 이벤트는 종료가 될 테니 어느 정도 좀 마음은 놓을 수는 있겠으나 네. 앞으로 그 보호 예수까지도 감안을 한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다. 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또 상장이 예. 계속 지금 이어지겠죠. 뭐 K뱅크도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좀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네.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안 좋은 있습니다.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네.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에 하나도 대선이 예, 그렇죠. 있는 거고요. 대선도 있는데요. 최근에 예. 저는 이제 시황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예. 어떤 테마들이 올랐고 뭐 혹은 어떤 테마들이 내렸고 이런 예. 걸 보다 보면 특히나 어제나 오늘 같은 흐름은 조금 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관성이 네. 없다는 건 어떤 예를 뜻일까요? 들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금리 오르고 네. 연초에 이제 금리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높은 주식들 좀 팔고 뭐 예를 들면 가치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네. 좀 가치 스타일이라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른 몇 안 되는 테마가 뭐가 있나 봤더니 뭐 그런 대선 관련된 테마들 해서 좀 등락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엎치락뒤치락. 예. 그런 점들이 지난 대선들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특히나 코스피 등락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선 3개월 전이 가장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되면서 네. 좀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 봐주시는 것처럼 이 중앙값이나 평균값 기준으로도 3개월 전부터 좀 네.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승 확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 8번의 대선을 봤을 때 상승 확률이 그렇게 지금 다른 기간들에 대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예. 전체적으로 봤을 예. 때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대선 끝나고는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좀 대선 이후를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선 끝나면 항상 뭔가 신임 대통령과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라는 그렇죠. 게 조금은 있잖아요. 예. 또 괜찮은 정책들도 막 발표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막 네. 이번에 어떨지. 그러니까 2022년은 일단은 1월 효과부터 기대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일단은 3월부터 네. 대선 허니문 기간 네. 좀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좀 정책 추진력이 강할 시기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 관련주들이 그렇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노출돼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업종들 예를 들면 뭐 원자력 관련된 테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제일 관심이 높은 그런 관심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건설 테마는 그 아이파크 붕괴 사고 지금 그것 이후로 때문에 좀 계속 건설 투심도 예. 엄청 안 좋아졌죠. 네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예. 대선 이후에 그런 노이즈들이 좀 제거가 되고 나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1월 중순인데 한 예. 3월 초, 3월 중순 그렇죠. 그쯤으로 갔을 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 일단 관심군에 넣어놔야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건설주도 뭐라 해야 되나 좀 규제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조금 더 건설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예, 원가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막 그렇죠. 이런 우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어가 보자면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최근의 시황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지금 어쨌든 연초에 조금 더 2022년을 길게 좀 바라본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증세라든지 규제에 대한 이슈들도 특히 미국에서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예, 네.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서 좀 네.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증세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좀 잠잠해진. 원래 바이든 네.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그렇죠. 법인세 올리겠다. 예. 예. 원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 갑자기 법인세라든지 뭐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뭐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지만 네.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돈을 더 걷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른쪽 위가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다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빚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럼 결국 증세를 해서 세수를 통한 어떤 재정 적자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리스크 요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인세가 아무래도 기업에는 네. 비용 부담이니까 직접적으로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법인세라고 본다면 네. 법인세 걱정 자체는 지금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법인세 미국의 변화에 따른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정리를 해보니 네. 아무래도 지금 법인세를 인상했던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제 증세를 했던 부분하고 감세를 했던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증세를 했다라고 해서 증시가 빠졌던 건 아닙니다. 증세를 했어도 또 증시는 올랐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증세가 바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뭐 다른 여러 요인들도 뭐 같이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증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증세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다음 해를 본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세를 결정한 그 다음 해 예, 증시를 보면 네, 증세를 하고 났을 때 그 해는 괜찮았지만 네. 그 다음 해를 본다면 상승률이 둔화됐고 여기도 둔화됐고요. 여기는 하락 전환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상승률이 축소될 확률이 모두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 이제 반대로 감세를 했던 상황에서는 네. 그 다음 해에 상승률이 확대되거나 상승 전환할 확률이 75%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세금의 영향은 그 다음 해부터 좀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증세 감세 그 예. 당해보다는 그 다음 해. 예. 역시 그 다음 해부터 어떤 뭐 새로운 세법이 이제 뭐 적용되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재정 적자를 정상화해야 되니까 증세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될 텐데 네. 그럴 때마다 이런 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뭐 그냥 국민 입장에서 별로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드는 예, 거니까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예. 법인세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법인세 말고도 지금 세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네, 특히나 OECD 디지털세는 이미 합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디지털세 그렇죠. 네, 이미 합의가 돼버렸고 올해에 이제 구체화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슈가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것은 국내 기업들에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애초에 이 디지털세라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네. 겨냥해서 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테크 기업들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OECD 디지털세 논의가 올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세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네. 항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건드린다는 게 미국 증시에 굉장히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자사주세는 뭡니까? 저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네. 이 S&P 500 증시에 좀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입니다. 주식 수가 계속 줄어요. 그 자사주를 계속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IPO로 주식을 계속 공급해서 예. 주식 양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식 양이 늘어나는데 네, 양이 늘어나는데. 미국은 이제 뭐 사서 소각도 하고 하니 네, 그러니 미국 주식이 증시가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장기 랠리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주주 환원, 예, 그렇죠. 주식
주주 가치를 높이는 예, 그렇죠. 행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지금 못 샀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역할을 했던 자사주에 대해서 네. 1, 2% 정도의 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업이 돈 쓰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리고 또 결국에는 기업에는 뭐 비용 부담이 될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분들은 그럼 자사주 안 사고 배당하면 되지 않냐. 뭐 배당도 주주 환원이니 네. 배당을 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은 투자자가 내는 거니까 예, 예. 적어도 기업의 세금 부담은 덜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사주랑 배당이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 네. 예를 들면 자사주는 100% 재투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배당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특히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사주에 대한 얘기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그 소비세 명목으로 하는 것이 소각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냐, 매입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냐, 뭐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운을 띄우고 있는. 지금 당장은 약간 운을 띄우는 단계고 이게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게 또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배당 받는 건 뭐 어차피 세금으로 좀 상당 부분 나가니까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 주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 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아니 미국은 요거는 좀 그나마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되니까 행복한 고민인데 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주 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야죠. 되면 참 좋을 예. 텐데요. 또 국제 정세 좀 이야기를 계속 예, 해봐야 되죠. 그리고 또 올해 좀 얘기가 될 만한 이슈는 규제 이슈인데요. 네. 반독점에 관한 규제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원래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면서 좀 그때 카카오가 급락했던 이슈가 있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로 조금씩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미국이 좀 대부분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다 보니 네. 좀 자국 기업을 감싸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디지털세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매기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좀 옹호하는 입장들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작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빅테크 규제. 예, 그래서 그 규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들 앞서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요직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계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 대상은 빅테크일 테고 그러면 빅테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제도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규제, 테크 규제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글로벌로 좀 동조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규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 공정 경쟁, 반독점에 관한 거하고 이제 미디어 규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돼서 미국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로 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은. 예. 사실 이 그 반독점을 규제하는 셔먼법이라는 게 1890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뒤로 그 법이 나온 지 초기 정도까지 봤을 때는 이 법이 되게 잘 작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아메리칸 타바코 같은 것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다 분할하는 걸로 끝났고 네. 그래서 반독점을 좀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의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게 시대가 아무래도 너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거든요. 네. 미국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죠. 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냐. 소비자들에게 만약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면 이건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가는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자사에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을 더 위에 노출시킨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공정 경쟁에 좀 제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소비자한테 정말 피해가 되느냐? 오히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상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 더 소비자 효용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소비자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판매자들 중간 판매자들은 이제 뭐 네. 죽어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제일 포커스다 보니 네. 소비자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입증이 쉽지 않아졌고 네.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법이 요즘을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법을 구체화한 논의가 있는 단계입니다. 더 구체화해서 규제를 네. 좀 따라가려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내내 네. 이번 바이든 정부 내내. 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지금 중국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로 다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한테 안 예. 좋은 것들이 이야기가 좀 계속 예, 일단은 뭐 금리 인상기 자체가 어떤 뭐 성장주들 네. 고성장주들 빅테크 기업들에게 좋지는 않은 환경이고 네, 그런. 거기다가 뭐 자사주에 대한 이제 증세, 네. 법인세, 네. 그다음에 반독점, 뭐 미디어 규제 이런 네. 것까지 같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인 건 맞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별로는 포커스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에 네.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어떤 데이터 독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의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뭐 이게 국가의 어떤 권위를 넘볼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 얘기 나왔을 때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를 좀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왔을 때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급락하는 지금까지도 상황이어서 그렇고. 예, 그거를 들어보면 아직은 네. 조금 뭐 빅테크에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죠. 이야기로 들리고 조금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나 기회 요인이 될 만한 것들도 네.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턴어라운드 네. 가능성 그게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유가가 예. 기업의 비용 부담을 굉장히 높이는 요인인데 그렇죠.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84불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뭐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엄청난 상승인데 네. 여기서 유가가 빠지면 오히려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만약에 뭐 줄어서 빠진다라고 하면. 네. 근데 여기서 뭐 더 오르지 않고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비용 부담이 좀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드렸는데 네. 연준이 긴축을 하는 국면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PER은 올라가지 않을 텐데 네. 거기서 주가 지수가 혹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려면 네. PER은 이제 제한된다고 보고 기업 이익이 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오를 수 있는 게 뭘까? 예.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21년에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이 한 230조 원대고 네. 올해는 지금 전망되고 있는 부분의 컨센서스가 한 255조 원 뭐 요 정도.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늘기는 느는데. 네. 그 증가폭 자체는 많이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작년 대비해서 한 8, 9% 정도는 네.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주가가 기업 이익의 함수라면 네.
지금은 뭐 그런 수급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금리 빠르게 오르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도 있고 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당장 반전의 계기는 좀 멀어 보일 수도 있으나 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조금 더 확실한 이익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씩 어떤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그러니까 하우스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 이익이 조금 더 방어가 되거나 이 상황에서도 개선이 되는 그거는 좀 어느 쪽을 보고 아무래도 뭐 금리 상승 국면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뭐 예를 들면 금융이나 뭐 어제 오늘 계속 보험 업종 주가 오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익이 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론 컨센서스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언제든지. 네,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도 이익이 조금씩 뭐 바닥을 찍고 올라오거나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관점에서 그래도 어떤 성장 컨셉이 강한 그런 주식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나마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마 1월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아마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는 거의 뭐 2년 동안 거의 못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떨어질 때도 좀 덜 빠지고 있고 조금은 방어가 되고 있고 금융보험은 뭐 최근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흐름이고요. 나은 흐름이었고 그 외국인들 사는 것도 보면 금융보험 사고 있고 통신 사고 있고요. 방어. 방어적인.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면서 방어적인 업종들, 그다음에 어쨌든 금리는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오르진 않더라도 어쨌든 오른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 금리 상승에 수혜가 될 만한 업종들을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일단 머릿속에 좀 한번 좀 정리가 되기는 되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는 또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반대로 위험 요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뒷부분에 조금 기회 요인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우리 빅스톤 강대석 연구원 너무 감사하고요. 유진투자증권 강대석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